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한 김근복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도 가족과 함께 하시고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가정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남 이녀의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던 아버님이 계셔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인 196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릿고개라고 하여 밥을 굽는 시절이었습니다. 유엔에서 들어오는 원조 물품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딱 하나가 있었다는데 인도였다고 합니다. 인도는 그 당시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거고요. 사실은 전 세계 최고 꼴찌 나라였습니다. 연탄가스에 사람들이 질식이 되고 질식이 되면은 식초가 특효라고 하여 집집마다 식초를 한 병씩 구비해 놓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우리 후손은 배굶지 말아야겠다. 많이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야겠다며 굳은 일도 하지 않는 생존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 발표된 국민교육헌장은 지금 읽어봐도 대단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민으로서 마음대서를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됐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지침이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사라졌으면은 더욱더 좋은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예 뒤에 나타난 어떤 국민교육헌장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입시에서 체력장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체력, 곧 개인의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체력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여학생들도 2000m, 그 2km 달리기를 합니다. 저는 지덕체 세 가지의 중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제껏 제 모토로 몇 가지를 되새기며 살아왔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끈기로 완성하자. 그리고 아는 만큼 세상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가서 유전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유전학은 어떤 학문이었냐면은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 안에 보면 핵이 있는데요. 핵 안에 DNA가 들어있습니다. DNA가 평소에는 염색체 형태로 들어있죠. 그것을 풉니다. 염색체를 풀어서 수천만 배 증폭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엔자임이라는 효소로 자릅니다. 자르면은 특정 부위를 갖다 우리가 자를 수가 있는데요. 그 특정 부위를 갖다 서로 비교해서 어떤 개체나 생명체 간의 어떤 특이를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카이메라라는 게 있죠. 카이메라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반은과 반이 서로 섞여 있는 어떤 생명체를 카이메라라고 하는데 특성이 반반씩 섞여 있는 거죠. 그것을 갖다 연구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생명학을 연구하고 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생명에 관한 어떤 사건을 봤을 때는 저는 어떤 때는 두려움까지 느끼겠습니다. 특히 생물학에 대한 거짓 정보, 잘 모르면서 올리는 게 너무 많았고 취미로 상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기까지 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복지학도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순실 원장님을 만나 요양원 운영의 실무와 현재의 실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현장 체험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해볼수록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를 접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사태, 그리고 그 결과가 어이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침묵만으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의사를 표현할 때라는 생각에 대한문에 나와 여러 연사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조원진 의원님의 연설도 듣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조원진 의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작년 중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촛불 시위, 그리고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걷잡을 수 없이 이루어졌을 때 경악과 실망이 사회 전체를 억누르고 새누리당이 다시 창당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과 애국민을 위하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 조원진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온 것에 우리는 구원의 동아줄 같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일산 선거구에서는 현수막을 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하여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에 현수막을 걸고 그것을 선거기간 내내 관리하였습니다. 조원진 후보께서는 대통령의 복권과 대통령의 무죄의 석방을 갖다 외치면서 처절하게 선거운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복권과 조원진 의원의 성공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조원진 후보 이분만이 우리 보수를 지키고 우리 우파를 지키실 분이며 또한 우리들이 민주주의와 우리 안정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한애국당이 창당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천만인 서명운동과 당원운동이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산 동구에 사무실을 내고 2x4 캐노피를 준비하고 서울시당에서 현수막을 얻어 뜻맞는 몇 분과 함께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서명과 격려를 해주셨지만은 거짓 언론에 속은 사람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저희에게 비난을 하거나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서명을 해줍니다. 진성당원까지 가입을 해줍니다. 그리고선 한참 후에 와서는 내가 가입한 입당 원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에게 온갖 흉을 보다가 찢어버리고 욕을 하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어린 사람들도 와서 자기네들이 언론에서 본 것만 가지고 저희를 갖다가 나쁘게 말합니다. 또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 학생들이 수십 명이 몰려와서 떼거지로 몰려서 둘러싸고선 저희 서명운동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파를 분열시키면서 모당과 합치를 하면서 각종 회유에 말을 하고 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동지들은 이런 것에도 굴하지 않고 서명운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만한 더 큰 명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함, 불법 탄핵, 조작 탄핵의 진실을 알려 한 명이라도 우리 대한애국당의 이념에 동참하기 위해 죽기 길을 쓰고 달려왔습니다. 주 5일을 서명을 받고 하루는 그것을 정리하고 또 하루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명운동을 하면서 하나 얻은 것이 있다면 민심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 민심 중에서 첫 번째는 70년대 섬유산업의 몰락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한 분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말씀해 주셨고 또 한 분은 서명운동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얘기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왔나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출근부에 기록만 하고 자리를 지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뒷산에 올라가서 무엇인가 회의를 한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직원들을 모아놓고선 집회만 하고 있더랍니다. 과연 당연히 물건 생산은 되지 않았겠죠. 그 물건 생산되지 않아서 납품을 할 수 없어서 월급은 나가고 급여는 나가고 납품을 할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결국 회사가 도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섬유산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산업인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우리나라 당시 섬유산업은 어땠습니까? 생지를 생산하는 면에서는 결코 이탈리아나 그런 외국에 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면이 약간 부족했습니까? 저희 그 당시에는 나염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염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뒤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노조가 상생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산업을 갖다가 망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업의 변천 과정에서 산업이 사용하는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노동운동이 국가 경제를 흔들 수도 있었다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1969년도에 노동운동 포스터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포스터 그림 한쪽에는 총을 들고 한쪽에는 망치를 들고 나라를 지키면서 건설하자. 그런 게 노동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직 자본주, 그러니까 사장과의 싸움 관계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국가를 지키는 것도 없습니다. 일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업주만의 투자가 남은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많이 쓰는 산업은 노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발전이나 존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교육과 직급의 탄핵과의 문제입니다. 어느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문제는 교육이 잘못되어 탄핵까지 왔고 앞으로 국가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수년 전부터 느낀 문제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기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등교육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성을 만드는 초기 단계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상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이상의 공부를 하는데 기초 단계가 초등학교 교육인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님이 1960년대 초등학교 교사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초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움직여야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 정권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지금 탄핵사태처럼 초등교육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해찬 국무총리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여론이 적폐의 대상으로 학교 선생님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도둑놈, 강도, 성폭행범 등으로 몰고 수업 중 핸드폰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수업 중에 선생님이 경찰에 잡혀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100번을 양보해도 선생님이 적폐라고 합시다. 정말 당시에 적폐 대상은 선생님만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과연 선생님만 도둑놈이고 나머지는 청백리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태는 어린 학생들의 정신 상태를 갖다가 작용하고 지금의 경제 발전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겠다고 목성한 세대를 보수 꼴통이라고 말하는 또한 그 어르신들을 이 경제 성장을 이룬 세대를 불가촉 천민화하는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정상적인 작용의 논리가 탄핵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제도를 비롯한 정치작용화 제도는 즉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둘째, 1960년대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딱 하나 있었는데 인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1년에 일주일 정도 전 세계 최후진국 체험을 제안합니다. 셋째, 국가의 국력 보존과 건강 증진을 위해 체력장 부활을 제안합니다. 체력은 국력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탄핵 사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는 헌법 제84조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매우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진실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시간 그러다가 바로 잡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사실은 자정기능이 약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탄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한각의 기적이라는 평을 받던 우리나라가 우파에서 좌파로 한 단계씩 한 클릭 한 클릭 넘어갈 때 과연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치가 좌클릭 넘어갔을 때 정상적인 우파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다시 그걸 갖다가 우클릭으로 돌려놔야 갖고 균형을 잡아야 됐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1960년대 초등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나름 자존감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정부를 이끌던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졸지에 선생님들이 선생놈, 범죄자, 돈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몰리면서 영화도 도둑놈을 그리는 선생님을 갖다 도둑으로 그리는 선생 봉두환이라는 영화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녀사냥은 중세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존재할 것 같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교직을 떠나고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실천되면서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학교 선생님은 도둑놈이라고 전제합시다. 그리고 촌지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불효의 사람이라고 존재합시다. 도둑놈에게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도둑질을 배웁니까? 강도질을 배웁니까? 그때의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지금 사회의 중추가 되고 사회 이론이 되고 그분들이 아마 사회에서 역할이 끝날 때까지 이 사태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번 탄핵도 제가 보기에는 예전 교육이 무너지는 모습과 비슷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무엇인가 큰 사건이 난 것처럼 터뜨립니다. 갑자기 검찰과 경찰은 그 수습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구속합니다. 사회 여론을 흔들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도 같은 절차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사회는 정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쉽게 나라가 흔들리는 데는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하나로 연계해서 움직인다. 이런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으며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정치와 관계없는 국민들에게 생계에 열중하고 평화스럽고 정의롭게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낍니다. 서명운동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승만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근대화 정신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결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존경심까지 더해집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된 참된 보수가 정착되기까지 이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에 절버리지 않는 열심히 제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